한국은 뒤끝이 기네. 내가 한 거 아니고 다 지난 일이잖아. 모르는 건 죄가 아니야. 하지만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건 죄인 거지.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방송국의 다큐멘터리 PD가 실종되었습니다. 한국 촬영을 다녀온 이후로 협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NHK 소속의 다큐멘터리 PD인 사토 아키코입니다. 벌써 17년째 이 분야에서 일하고 있어요. 특히 저는 냉철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정평이 나 있었죠. 사회부에서 10년 넘게 다양한 이슈를 다루면서 여러 차례 상도 받았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진실만 추구한다는 평가를 들었고, 저 스스로도 그 점이 참 자랑스러웠어요. 작년 여름 어느 날 도쿄 본사 기획회의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바로 한국 사회에 만연한 반일 감정과 그들의 피해 의식을 파헤치는 다큐멘터리였죠. 회의실에 앉아있던 높은 분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오, 사토 씨. 아주 시기적절한 주제네요.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위해 과거의 문제들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가 좋군요. 국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자 다른 임원들도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편성부장은 좀 더 솔직한 속내를 드러냈죠. 요즘 나라 안팎으로 분위기가 뒤숭숭한데 이런 이슈는 사람들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는데 효과적일 겁니다. 타이밍도 좋고 내용도 안전해 보이네요. 요즘 일본 상황이 왜 이렇게 불안정한지 아시죠? 경제는 계속 침체되고 젊은이들은 미래를 포기한 것처럼 보이고 SNS를 봐도 다들 예민하고 불안해합니다. 이런 때 작은 외부 자극에도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 같은 때 한국 관련 이야기만 꺼내도 온라인 댓글창이 난리가 납니다. 또 피해자 행세냐, 이제 그만 좀 하자 같은 이야기들, 저도 지겹도록 봐왔죠. 바로 그래서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기획한 거였어요. 한국의 반일 감정과 피해 의식, 그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을까?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때까지만 해도 저 역시 그런 시각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믿음은 한국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답니다. 다음 날부터 바로 자료 조사에 착수했어요. 일본 교과서에 한국 관련 내용은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도쿄대학의 한 우익 성향 역사학자인 다나카 교수와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신주쿠 캠퍼스의 연구실에서 만난 다나카 교수의 말은 제 기존 생각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죠. 한국 사람들은 너무 감정적입니다. 역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늘 감정에 호소하는 경향이 강해요. 사실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어요. 매년 반복되는 한국의 사과 요구, 반일 시위, 역사 교과서 문제. 일하면서 이런 장면들을 수없이 접했기에 어느 순간부터는 한국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시각에 익숙해져 있었죠. 그래서 이번 다큐멘터리도 감정에 사로잡힌 한국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려는 의도로 기획했던 겁니다. 마지막 제작 회의에서 저는 당당하게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선진국 대열에 올랐지만 여전히 과거에 묶여있는 모순적인 나라입니다. 현장에서 그 이유를 직접 파헤치겠습니다. 회의실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취재를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막연히 상상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취재팀 모두가 비슷한 느낌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사토 씨, 여기 정말 대단한데요? 카메라 감독인 야마다가 주변을 휘둥그레 보며 말했어요. 도쿄 하네다 공항보다 훨씬 현대적인 것 같아요. 취재팀 모두가 술렁거렸습니다. 도쿄보다 훨씬 세련되고 현대적인 시설, 빈틈없이 자동화된 시스템, 줄 서지 않아도 되는 빠른 입국 절차. 그런데 저는 감탄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부끄러웠달까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여전히 수기로 작성하는 입국 서류, 고장난 자동문, 고령화된 공항 직원들.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스스로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입국장으로 걸어가는 길에는 안내 로봇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일본어, 영어는 물론 10개가 넘는 언어로 자연스럽게 대화가 가능한 똑똑한 로봇이었죠. 야마다가 일본어로 화장실 위치를 물었더니 로봇이 곧바로 이쪽으로 오십시오. 가장 가까운 화장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라며 앞장섰습니다. 인천공항 입국 심사대에서는 더 큰 놀라움을 경험했어요. 저희 촬영팀은 외국인 전용 심사대로 안내받았는데 거기서는 최신 자동화 시스템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과 얼굴 인식을 거치자 10초도 안 돼서 입국 허가가 떨어졌어요. 세상에, 이거 정말 빠르네요. 음향 담당인 이토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 같아요. 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와 로비로 향하는데 정말이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 비즈니스 출장객들, 유학생들로 북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취재팀 한 명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일본은 요즘 외국인 입국을 다시 어렵게 하고 있잖아요. 비자 받기도 힘들고.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지금 국경을 열긴 했지만 사실상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국민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밑바탕에는 불안감, 시스템에 대한 불신, 그리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다고 생각해요. 일본에서는 여전히 편의점 무인 운영의 필요성, 인건비 문제, 고령 인력에 대한 의존 같은 이야기들이 반복되는데 여기 한국에서는 이미 무인 시스템, 자동화, 로봇 안내, QR 결제 등 사람 없이도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 한국 공항은 10년 후의 일본을 미리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수화물을 찾은 후 한국 현지 협력사에서 나온 가이드 김지현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유창한 일본어로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며 사토 PD님, 이쪽으로 오세요. 차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안내했어요. 공항 밖으로 나가는 길에 김지현 씨에게 물었습니다. 공항 시스템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언제부터 이렇게 발전한 건가요? 인천공항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단순히 기술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용객들이 편안하게 느끼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죠. 그녀의 말이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우리보다 앞설 수 있지? 일본이 선진국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무의식적으로 한국을 일본보다 한 수 아래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공항을 빠져나와 리무진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인천대교가 보였고 석양빛에 물든 다리 위로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저기 보이는 곳이 송도 국제도시입니다. 김지현 씨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스마트시티로 개발된 곳이죠. 옆자리에 앉아있던 야마다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사토 씨, 아무래도 취재 방향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 예상과는 너무 다르네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내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큰 편견을 가지고 왔는지, 그리고 그 편견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대한 혼란스러움이었죠. 강남역 앞에 리무진 버스가 멈췄고 호텔로 가기 전에 잠시 거리를 둘러보기로 했죠. 잠깐 여기서 촬영 좀 하고 갈까요? 제가 제안했어요. 거리 풍경부터 좀 담아보죠. 야마다가 카메라를 꺼내자마자 강남역 주변 거리가 렌즈에 담겼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 노약자들을 위해 천천히 바뀌는 긴 횡단보도 신호, 그리고 심지어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별도의 도로까지 분리되어 있는 모습까지. 와, 이거 정말 인상적인데요. 야마다가 촬영하며 감탄했어요. 여기서 눈에 띄는 건 단순히 화려함이 아니에요. 바로 질서죠. 이 질서는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엄청나게 신경 써서 설계된 결과물이에요. 다시 말해,
보여주기 위한 도시가 아니라 살기 좋은 도시라는 거죠.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걸 못 만들었을까? 도쿄가 강남보다 못한 도시였나? 이런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답니다. 강남역 주변 거리를 천천히 걷다 보니 또 다른 흥미로운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스마트폰 앱으로 쉽게 결제하는 어르신들, 버스 정류장에서 QR코드로 버스 도착 시간을 확인하는 젊은이들, 심지어 길을 잃고 헤매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능숙한 영어로 길을 안내하는 일반 시민들까지. 저기 버스 정류장 좀 봐. 제가 카메라 감독인 야마다에게 말했습니다. 저 디지털 안내판 말이야. 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전자 패널은 놀랍게도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일본어, 중국어까지 여러 언어를 지원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판과 음성 안내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죠. 마치 어느 누구도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설계된 공공 시스템 같았습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근처에 있던 젊은 남성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일본 NHK에서 왔습니다. 혹시 잠시 인터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청년은 전혀 망설이지 않고 흔쾌히 수락했어요. 네, 물론이죠.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히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요. 저는 약간 긴장하며 질문했지만 예상했던 것처럼 감정적으로 격앙된 반응 대신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절대 부정하지 않아요. 가끔은 정말 아프고 힘든 역사지만 그게 바로 우리니까요. 만약 일본이 진심으로 과거를 인정하고 앞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손을 내민다면 우리도 기꺼이 그 손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의 답변에 솔직히 놀랐어요. 예상했던 분노나 감정적인 폭발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그는 과거의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열린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른 인터뷰 대상자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그녀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일본에 대해 화가 나냐고요?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진 않아요. 제 딸은 일본 애니메이션을 정말 좋아하고 저도 일본 여행을 여러 번 다녀왔어요. 역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지만 솔직한 사과와 용서를 통해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짧은 거리 인터뷰를 마치고 천천히 걸어가는 길에 저는 야마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대한 인상이 어때?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르지? 사토씨, 솔직히 말하면 너무 많이 달라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여기 와보니 오히려 더 이성적인 것 같아요. 저도 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저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처음에 세웠던 계획을 좀 수정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상했던 한국이 아니에요. 호텔로 돌아와서 그날 찍은 촬영분을 검토하고 취재 계획을 다시 짜면서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이게 한국에 대한 감탄 때문인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현실에 대한 당황스러움 때문인지 아니면 그저 저 자신의 무지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요. 다음 날의 취재 일정에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일본어로 작성된 고문 기록과 수감자 명부가 있었습니다. 글씨가 빼곡히 적힌 일본어 서류들. 그것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한 문서들이었죠. 저는 당황했고 나카무라가 조용히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우리는 취재 계획대로 종로구 일본 대사관 맞은편에 있는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갔습니다. 이곳은 뉴스를 통해 자주 접했던 장소였기에 처음에는 단순한 촬영 정도로만 생각했었어요. 소녀상 앞에 다가서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작고 조용했습니다.
화려한 조형물이나 요란한 설명도 없이 그저 굳게 담은 입술과 단단한 표정으로 벤치에 앉아있는 청동 소녀 한 명만이 있었습니다. 바람의 살랑이는 종이약 몇 마리와 노란 리본만이 전부였죠. 장비를 설치하고 있는데 벤치에 조용히 앉아있는 두 젊은 여성에게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희는 일본에서 온 다큐멘터리 촬영팀입니다. 혹시 잠시 짧은 인터뷰 좀 가능할까요? 그녀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며칠 전에 일본 극우단체에서 소녀상을 모욕하는 뉴스를 봤거든요. 할머니까지 조롱하는 것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들이 분노하는 그런 영상을 내가 만들고 있는 게 아닐까? 역사의식이 대단해서 온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영상을 보고 나니까 소녀상을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끔 와보려고요. 제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혹시 그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 사람들이 위안부 문제를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는 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구든 처음에는 모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알고 난 후에도 애써 모른 척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녀의 마지막 말이 제 가슴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알고 난 후에도 모른 척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동안 우리 일본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해왔던 일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이죠. 그녀들은 자리를 떠났지만 그들이 남긴 진심 어린 말들이 소녀상 주변에 잔잔한 여운처럼 남는 것 같았어요. 저는 문득 우리가 만들고 있던 이 다큐멘터리가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원래의 기획 방향은 분명 감정에 사로잡힌 한국 사회가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소비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감정이 요동치는 쪽은 한국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이었죠. 떠나기 전 저는 저의 핸드폰으로 소녀상을 촬영했습니다. 외로운 소녀상의 모습에 가슴이 먹먹했어요. 다음 날, 저희는 원래 계획에 없던 곳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어요.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이었어요. 이곳은 앞서 세상을 떠난 위안부 피해자 19명의 흉상이 조성된 추모 공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끄러울 일이 있는가? 일본이 부끄럽지. 우리는 해방 못 받았어요. 전쟁도 끝이 안 나. 이게 우리 전쟁하는 거예요. 이제 6분밖에 남지 않으신 할머니들께서 겪으신 일들을 들으며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객관적인 관찰자로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느꼈어요. 우리는 이미 이 역사의 아픔과 진실 속에 발을 들여놓은 한 부분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모든 촬영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쿄 NHK 본사에 복귀한 첫날, 국장실로 불려갔습니다. 사토 씨, 한국은 어땠어요? 한국인들의 반일 감정에 대한 흥미로운 장면들 많이 담아왔겠지요? 국장님의 눈빛에서 기대감이 느껴졌지만 저는 솔직하게 제가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보고 온 한국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역사적 진실을 직접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사라졌습니다. 무슨 말이지요? 서대문 형무소에서 일본어로 직접 작성된 고문 기록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진실도요. 저희가 원래 기획했던 감정적인 한국인이라는 프레임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국장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차분하지만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토 씨, 우리가 원했던 다큐멘터리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은 한국의 반일 감정이 지나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방송국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왜곡해서 방송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내용을 방송하고 싶다는 겁니까? 한국 사람들이 진실을 똑바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외면해 온 역사적 사실들을 솔직하게 다루고 싶습니다. 국장님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그런 내용은 우리 방송국의 시청자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괜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몇 주 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합시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선배 PD가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어요. 사토, 무슨 일 있어? 얼굴빛이 안 좋은데? 저는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했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민감한 주제는 늘 그래. 방송국에서 원하는 대로 만들거나 아니면 그냥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지. 그날 이후로 제 주변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에서 제 의견은 무시되기 일쑤였고 다른 후속 기획에서도 저는 제외되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의 시선도 예전과는 달랐어요. 마치 제가 이상한 사람, 문제 알아도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다시 국장실로 불려갔습니다. 사토 씨, 검토 결과 당신의 다큐멘터리는 방송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내용이 너무 편향적이고 한국 쪽에 치우쳐 있어요. 편향적이라니요? 저는 그저 제가 보고 온 사실을 전달하려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이 원하는 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국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억지로 눌러 담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힘들게 찍어온 모든 영상 자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관 처리할 겁니다. 다른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하세요. 사무실로 돌아와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던 회사였지만 더 이상 이곳에서 일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결국 결심을 굳히고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장님에게 사표를 제출했어요. 사토 씨, 정말 그만두겠다는 겁니까? 국장님이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네. 제가 믿는 저널리즘의 가치와는 맞지 않습니다. 겨우 한국 취재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다니.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군요. 극단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언론인은 더 이상 언론인이 아니니까요. 사무실 책상을 정리하면서 서울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진실을 제대로 알리겠다고 다짐했던 약속이 떠올랐어요.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시스템 밖에서 독립적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로 결심한 거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제 양심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눈으로 직접 보고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한국이 아니었어요. 그 진실을 똑바로 보려 하지 않았던 우리 자신들이 문제였지요. 이 깨달음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독립 다큐멘터리 프로젝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17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어요. 더 이상 회사의 지시에 얽매이지 않고 제가 믿는 진실을 따라갈 수 있다는 해방감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 내가 직접 본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애써 외면하는 일본 사회의 모습을 반드시 세상에 알리겠다. 그것이 바로 제가 진정한 저널리스트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막막했어요. 방송국에 좋은 장비도, 충분한 자금도, 안정적인 유통망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덕분에 촬영이나 조명에 대한 걱정 없이 기획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유튜브 전문가가 홍보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났던 젊은 인터뷰 대상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들은 제 프로젝트 이야기를 듣고 모두 흔쾌히 협업에 동의했어요. 특히 처음에 인터뷰했던 김준호 씨는 서울대학교 역사학과 동아리와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그들과 온라인으로 만나 프로젝트의 방향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함께 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면 저는 핸드폰으로 찍어온 소녀상의 영상을 보곤 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시작된 작은 여정이 제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았죠. 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다시 힘을 내보려고 합니다. 저는 한때 한국을 감정에 사로잡힌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한국에서 보고 경험해보니 그건 저의 커다란 오만이었습니다. 한국은 피해 의식에 사로잡힌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오랫동안 외면해온 진실을 똑바로 직시하고 있었죠. 한국은 과거에 발목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 위에 단단하게 미래를 짓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겪은 일들은 단순히 한 번의 취재 경험을 넘어 한 인간의 의식이 깨어나고 성장하는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한국은 역사의 아픔을 깊이 끌어안되 거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저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가 보여준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선물로 받은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동 선물 올림.